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강 씨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드릴 말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예. 뉴스룸이 일찍 끝나가지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가수 김호중 어제 6시간 동안 강남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이 있으면 못 나간다 버티다 9시 뉴스까지 다 끝난 늦은 밤에야 이렇게 변호인하고 같이 나왔죠. 기자가 딱 붙으니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자 팔을 툭툭툭 막 건드는 이것도 깜짝 놀랐고요. 차 타기 직전 기자가 또 붙자 보시죠. 한동안 막 노려보면서 이것도 진짜 깜놀. 또 말씀드리지만 진짜 초지일관 그 자세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오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 일산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바람 빠진 축구공 갖고 노는 모습을 본 한 할머니가 100만 원을 학교에 쾌척하셨어요. 며칠 뒤면 새 축구공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신 하민욱 군. 자, 오늘이 제 80번째 생일입니다. 사반가족 여러분 축하 좀 해주세요 하신 박소현님. 인천 22번 시내버스 운전하는 젊은 기사님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신 김명선님. 자, 동대문 모 시장 과일 가게 가서 망고 4개를 샀어요. 세상에 이런 걸 맨 밑에다 깔아놨지 뭐예요. 아저씨 장사 그렇게 하지 마 하신 노애수님. 자, 토론토의 박은서님, 창원의 정선화님, 배소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에서만 뉴스. 칠호봉! 아우 깜짝아. 박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3분 빨리 시작해서 좋아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다고 출연료를 더 드리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정말 죄질도 나쁘고 부글부글 이 여론을 감안하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이게 적용이 왜 안 됐어요? 자, 지금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뺑소니라 그러죠. 도주 차량죄, 이게 적용 도주치상죄입니다.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게 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에 있는데요. 0.03% 혈중 알코올 등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또 그 결과 택시기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운전을 해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추구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된 상황인데요. 이거 말고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범인을 도피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소속사 대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지금 도주 우려 있다 해서 증거인멸을 어떤 거죠? 그 메모리 카드를 먹었다고 해요. 아, 진짜? 먹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본인 주장 그런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거, 이 와중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주말 공연까지는 기어이 하고 자숙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될 분위기죠? 네, 현실적으로 아마 내일 공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오늘 그 경찰에 영장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오늘 조금 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면 그 다음엔 법원에서 실질심사 기일을 잡습니다. 통상 한 이틀 정도 후에 잡는데, 이틀이면 언제죠? 24일. 24일. 그 두 번째 공연 날이거든요. 아, 네, 날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짜가 나왔어요. 어허. 24일로. 영장 실질 심사 일자가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네. 실질 심사가 24일인데 저 공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이 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실질 심사 전날인 내일 공연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질심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날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공연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지금 일단 리허설에도 불참했다라는 아까 속보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김호중 씨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콘서트는 강행하려고 했고 이것까지 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도대체 어디다가 숨겼느냐, 어디다 폐기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속보로 나왔던 것은 삼켰다. 삼켰다가 사실 제일 뭐 어떻게 찾을 길도 없으니까요. 그 한참 전에 삼켰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는 그 본부장마저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연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커졌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차 범퍼가 녹았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둑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저기 저 위에 불꽃이 번쩍이죠. 어허, 뭐야? 자,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각도 영상 보시죠. 자,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확 버린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불길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활활 건물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나와가지고 막 신고하고 또 이제 지금 나와서 소화기로 막 불을 끄고 야, 제가 겨우겨우 막 지나면 안 됐네. 자, 아무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 저 불 때문에 차량 뒷부분이 저 지경이 됐습니다. 좔좔 녹아 내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지난 금요일 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외부에서 업무 중이라서 당시 건물에는 없었고요. 진화되고 나서 소방서 연락을 받고서야 차가 저렇게 망가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원래 종량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앞에 주차된 게 바로 제보자의 차량이었는데요. 다행히 당일 아침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가서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었다면 후면 주차한 제보자 차량의 주유통으로 불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네요. 게다가 주변이 모두 빌라촌이어서 원룸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근데 차 저거 어쩌면 좋아 저거.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범퍼가 다 녹아내렸네요. 예. 그리고 뭐 수리비만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저게 플라스틱이 차가지고 차 안에 또 유독가스가 많이 차서 하하. 내부 소독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고의로 차량을 태운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건 피해가 크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일단 제보자 얘기로는 재물손괴 등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 배상까지 꼭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고 경찰도 CCTV 등을 파악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재물손괴죄는 안 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부숴야 되는데 지금 이분 말씀처럼 일부러 차량을 손괴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화죄 그리고 피해 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담배꽁초 좀 제대로 좀 불 좀 꺼놓고 버려줘. 자, 다음 이어갈게요. 공원에서 풀스윙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날씨 좋고 나이스 샷! 아유, 골프장에서 저렇게 망중한을 즐기고 있죠. 자, 그런데 저 뒤에 강아지 산책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네. 아니, 골프장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고요? 저기 보니까 차들도 왔다 갔다 다니고. 아니, 무슨 골프장이 이래 이거? 아, 이거 혹시 공원 아닙니까? 공원 이거 공원에서 골프를 친다고? 진짜 아하, 이런 세상에 공원에다가 홀까지 파놓고 진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어? 네. 교수님. 바로 어제 오후에 경남 창원 광려천 수변공원을 지나다가 이 제보해 주신 분께서 촬영을 하셔서 이제 제보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이제 수변공원을 만들고 있는 곳이라서 다음 달이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미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렇게 풀스윙을 하다가 주변 위에 누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맞으면 저 뒤에 계신 분 맞았어 봐. 네, 큰일 나는 거죠. 또 애들은 저런 거 모르고 막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저 정도로 골프에 진심이시면 스크린 골프장 가시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피트니스 가면 이렇게 월 조금만 이렇게 가입비 내면 골프까지 치게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데 가셔서 운동하셔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치십니까? 박 변호사님 이렇게 등을 왜 붙이고 계시다가 그러냐면 편하게 잘 치는 것 계시다가. 같지도 않아요. 아,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폼이 좀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기 사지 말고 남들 보는 데서 진짜.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맞다. 아,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저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해도 너무한 손님들입니다. 자, 편의점 사장님이 별별 손님 다 봤지만 이런 손님들 처음 봤다면서 제보를 주셨네요.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앞 테이블. 소주에 안주를 갖다 아이스크림으로 골랐어. 아이고야. 자, 받으시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담배도 피고 신발도 벗고 그러더니 갑자기 뿅 사라지네. 어디로 가? 어딨어? 아이고, 피자 가져왔어. 소주에 아이스크림 피자. 이 무슨 조합이 이래. 자, 거의 인어공주처럼 요염하게 저렇게 앉아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꼬마 손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담배 뻑뻑 펴대고 있어. 아이고. 자, 그러더니 핸드폰을 보더니 가네? 앞에 일행도 안 보여. 자, 화장실 간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안 옵니다. 그냥 간 거? 이거 그럼 누가 치워? 자, 박 변호사님. 네. 편의점 사장님이 보살님이세요. 외부 음식 먹어도 되니까 제발 니들 먹은 건 좀 치우고 가라고 하신다는데도 저짓을 한답니다. 그래요. 지난 14일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아마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사장님한테 보내준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이 CCTV 돌려보니까 정말 저행동을 한 거거든요. 저기 개인 공간 아닙니다. 왜 저렇게 했냐면 나무 테이블 혹시나 나중에 손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해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 어쨌든 간에 너 집 아니잖아요. 예. 다 먹었으면 치워라. 쓰레기는 꼭 치워라. 왜냐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안내 문구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고요. 뭡니까 저게? 기본적 매너를 좀 지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런 네.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저걸 딱히 뭐 법으로 뭘 한다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기껏해야 뭐 저거 치울 때 비용 정도 뭐 아닐까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세상에 살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너는 있습니다. 그 매너는 좀 잊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스크림과 소주와 피자. 조합이 이상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새벽부터 초인종을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자는 아파트 주차장이 심각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가 어려워서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 모두 밤이든 낮이든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서로 주고받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웃 중 한 명이 전화 대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배를 두세 번씩 누르고 차 좀 빼달라고 한 뒤에 가버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화를 안 받아서 집까지 온 건가 싶었지만 부재 중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잠든 이른 아침이나 밤에도 초인종을 눌러댄다는 건데요.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납 없이 초인종을 누르는 게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예민한 건지 나중에라도 마주치게 되면 벨 누르지 말고 전화 주시면 좋겠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물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구축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연자입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차에 제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급할 때 전화하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매번 집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시면 아주머님도 번거롭고 저희도 왠지 일상이 방해받는 느낌이고 다 떠나서 이른 아침 늦은 밤 꼭 초인종을 눌러야만 속이 시원했냐 동그라미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은 이웃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언니 말씀하시는 거 좀 심하시다. 저기요, 저 출퇴근하는 여자예요. 제가 전화했어. 근데 안 받아. 또 전화했어. 근데 또 안 받아. 출근 시간은 다가와. 또 전화했어. 또 안 받아. 언제까지 내가 그러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초인종 누르는 게 제일 효과 빠르지. 저도 댁 집까지 가는 거 귀찮아. 언니 너무 예민하시다, X. 바꿀게요. 진짜. 역시 출근하는 여자 우리 박 교수님. 자, 백 변호사님. 아니 일단은 전화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배를 누르는 게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는 한 명만 깨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자고 있을 때 배를 누르면 온 가족이 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효율적이긴 하겠죠. 띵동띵동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 효율 때문에 그 가족의 일상을
저렇게 침해하는 건 좀 도가 지나친 거고 순서는 전화 1번 그래도 안 될 때 그 이후에 초인종을 누르는 게 서로 이웃 간의 에티켓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은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네. 되는데.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유사한데요. 사실은 저런 곳에 있을 때 저 이중 주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가 우선이냐, 내 편의가 우선이냐, 상대의 어떤 불편함이 뭐 편의가 우선이냐, 그걸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 그 벨 누르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전화 뭐 해봤자 안 받으면 시간 걸리고 어차피 나올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빨리 가서 그냥 누르는 게 낫겠다.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바로 누르기보다는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화라는 것도 좀 조심 문자 해도 돼요. 사실은 조금 시간 걸리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배려심 없는 여자 우리 박 교수님. 네, 에티켓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네. 근데 이제 물론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이렇게 손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는 정말 마음이 급해요. 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다시 전화를 하고 이럴 정신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막 애 재워놓고 밥 먹여놓고 막 회사까지 가야 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빨리 끝낼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화할 시간에 그냥 후다닥 올라가서 2번 띵동띵동 하고 그냥 후다닥 또 내려오니까 그렇게 바쁘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려는 좀 못했지만 사실 악의는 없이 그냥 내 인생을 빨리빨리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이렇게 전화 한 번도 아니 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번 하지 않고 사반에 제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전화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초인종 안 누르고 이제부터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도리어 그냥 사반에 먼저 너무 제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르신 분도 어떻게 보면 악의 없이 좀 억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생각? 효율적이고 뭐 급한데 이분이 저 이웃이 집에서 딱 보고 저 몇 호 차네 이게 아니라 내려가서 나 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잖아요. 전화 한 통 하는데 거기서 10초 정도 더 걸립니다. 이게 그렇게 비효율적이에요? 그걸 하고 안 받았을 때 올라가야지. 일단 차 보고 무조건 몇 호 그리고 박상인의 집 이거는 아니죠. 그건 에티켓의 문제예요. 저는 현명하게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냥. 같은 시간에 나가고 예컨대 8시가 되면 차를 빠질 수 있도록 서로 그런 대화를 좀 나누시는 게 좋지 않나. 벨도 누르지 말고요. 전화도 안 하는 게 사실 낫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본인이 좀 나가시면 저는 사실 좀 그러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거의 똑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진짜? 그렇다면 서로 그게 조절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못하신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이쪽에서 토론을 해? 얘기를 한번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핑퐁 하는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이분이 성격이 급하셔서 뛰어 올라갔지만 또 이렇게 하면 너희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또 단계가 맞자. 우리 쪽도 아마 많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제보를 하신 게 아닌가. 잘못했습니다. 네, 기본 에티켓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본 잘못했어요. 에티켓.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가족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부정정님, 전화를 하면 되지 왜 찾아오는지 무섭게 세상이 험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조민진님은 집까지 찾아오는 게 웃기긴 하지만 집 호수까지 알았다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한님은 행여 그럴 일 없지만 그분이 전화기가 없으면 어떡하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나님께서는 관리사무에 신고하고 CCTV로 다른 집에도 그런 건지 살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북 구미의 김재국 선생님 보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 구미 비산동 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를 걷고 계셨다고요. 자, 그런데 저기 숲을 사이에서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랍니다. 불이 났나 싶어서 뛰어갔더니 헉! 어떤 남자가 뭔가를 태우고 있더라. 더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아니 고라니 바비큐? 고라니 바비큐를 하고 자 세상에 공원에 불을 낸 것도 충격인데 고라니 바비큐라니 경찰 소방 신고했고 달려와서 저 남자를 잡았는데 불법 체류자 검거 이후에 현장을 가봤더니 부탄가스, 칼, 양념 소스까지 아주 그냥 제대로 해먹을 작정이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엽기적일 수가.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강 씨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남은 의혹들을 짚어봅니다. 자,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저희가 그제, 어제 또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입장 표명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미가 안 보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매체는 강영욱 씨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현재 구독자 20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요. 의혹 해명 창구로 평소 반려인들과 소통을 해온 유튜브 채널을 택한 걸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4일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강 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매체에서는 그 강영욱 씨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그 제목을 뽑아놨더라고요.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중립기여는 헐거워진다.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요, 박 변호사님. 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강영욱 씨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신호가 가고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통화 중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와는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팬들, 누리꾼들도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개판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해야 된다. 왜 해명을 안 하냐. 그러면 진짜 마음 놓고 못 돌아다닐 거다.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명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내리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용기를 내준 동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어찌 한번 실드 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느냐. 이 얘기도 좀 비판하는 글로 여겨집니다. 참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입장 표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부득이하게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영욱 씨가 직접 키웠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강영욱 씨는 이 레오, 남다른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었죠. 자,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 레오가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저 레오 가끔씩 제가 그 SNS에 올리는 영상들 보시면 걷는 거 좀 보시면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저 예비 동작들이 굉장히 느리고 많고 하여튼 네, 나이가 많잖아요. 그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저 레오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도 레오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자, 교수님,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레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이 강영욱 씨와 레오에 관한 어떤 서사가 네.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뭉클했었죠. 뭉클했었고, 저 레오와의 관계까지 지어낸 거라고 이제는 정말 상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 그 둘 관계가 애틋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욱 씨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레오가 아주 가장 특별한 그런 개였죠. 셰퍼드였는데 이 레오는 강영욱 씨가 20대 시절에 한 2년 반 동안 키웠다가 그때 월급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경제난도 너무 많고 이래서 다시 훈련소로 보내게 됐던 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다시 입양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때 레오는 이미 경찰견이 되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7년 동안 부산의 과학수사대에서 경찰견으로 복무를 하다가 2019년에 은퇴하면서 강영욱 씨가 데리고 옵니다. 입양을 다시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방송으로 소개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뭉클을 했어요. 지금 이제
14살인가 15살이 돼서 뭐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노안으로 뭐 관절도 아프고 이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나는 너무 레오한테 미안하고 빚도 다 못 갚아서 빨리 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저런 레오 관련해서 뭔가 좀 정말 믿기 힘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영욱 씨 유튜브에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주장이라고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저런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누리꾼이 조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아, 저도 궁금했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후에 댓글이 그렇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거동을 못했다.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 다 아실 텐데 더운 옥상에서 분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 게 전부였다.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답을 해서 재입양했던 저 레오 마지막에 강영욱 씨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표명을 하실 때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장이니까요. 잘 믿기지도 않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그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MC를 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프로그램 KBS ETV에서 하는 걔는 네. 훌륭하다. 이게 결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공동 MC를 보고 있는 게 그 개그맨 이경규 이경규 씨잖아요. 씨죠. 네. 근데 뭐 관련된 또 일화가 또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이경규 씨의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경규 씨의 발언이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싼 개를 키웠는데 이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영욱 씨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견주 입장에서는 오열을 했겠죠. 오열하는 상황인데 강영욱 씨가 복도로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충격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영욱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조절을 했다. 만약 그거 좀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말 했으면 좀 가만히 있을 걸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하고 이제 좀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 채팅창에 야, 너 그 중립기호 좀 바꾸고 얘기해라 자꾸 그러시는데요. 아니, 저희도 정말 좀 중립적으로 저희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요. 피드백도 없어요. 그런데 제보는 옵니다. 그러면 아니 반론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방송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저희 이 반론, 입장 표명을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는 저희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제보를 저희한테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이 제기됐던 새로운 글이 또 뭐 하나 올라왔던데 네. 지금 이 보듬 컴퍼니 여기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한 20억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6월에 폐업을 한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기사로도 봤었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배 늘어서 뭐 20억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은 영업이익이 3배나 늘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주장입니다만 폐업이란 결말 보면 다들 아시겠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다 말아먹은 케이스다. 직원들이 내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부부의 의견 충돌로 매번 엎어지고 부부간 자존심 싸움 장난 아니고 서로 양보 안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번에 폐업하는 건 직원들은 다 예견했던 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뭐 직원들은 뭐 주말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들이 노는 줄 알고 월급 주는 게 아깝다고 말하고 다녔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또 훈련사로 추정되는 또 다른 직원은
두 경영진의 피해망상, 그러니까 강영욱 씨랑 강영욱 씨의 아내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스라이팅으로 뻔한 결말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몰락,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일관적이지 못한 경영진의 태도를 단점으로 꼽아왔습니다. 일단은 훈련사들은 대부분 모든 컴퍼니에서 퇴사한 상황이고 사업체나 가정을 꾸린 인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복이 들어서 침묵하고 있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시길 바란다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역시 지금 현재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분의 주장입니다. 그 전직 훈련사, 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전직 훈련사분이 또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제보 메일 주셨어요. 제가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준 긴팔 유니폼을 잠시 벗고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강영욱 씨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옷 입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있던 겁니다. 그 공간에 있으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느낌 겪은 사람만 알 겁니다. 자,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는 그 많은 훈련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는 걸 되게 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설득을 해야 했어요. 왜? 강영욱 씨는 아직도 이쪽 업계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거물입니다. 예?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신상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거나 그러면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이분들을 계속 침묵하게 그동안 했던 거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강영욱 씨는 제가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뭔가 좀 입장이 나오나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실지 해명을 할지 저희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이게 제보 사건인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네, 충격적입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산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20대 여성 직장인인데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오산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날 컨디션이 유독 안 좋아서 피해자는 내부로 택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 일 없이 잘 가다가 30분쯤 지났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본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덜컹거렸고 그 탓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좀 쉬면서 가야지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눈을 감으셨다가 차가 이렇게 공사 도로를 지나가면서 덜컹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화들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힐끔 이 단어로 불길한 예감이 싹 밀려오는데요. 피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탑승 후에 한 30-40분 있다가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잠깐 잤는데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제 눈 떠서 앞에 보니까 택시기사님이 이제 차 안에 있는 롱미러를 돌려서 저를 이제 힐끔힐끔 보시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모른 척을 했어요, 처음에. 모른 척을 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가 이렇게 한번 떴을 때 제가 눈 잠깐 떴을 때는 멈추셨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눈을 다시 모른 척하고 눈을 다시 감으니까 그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깐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 룸미러를 통해서 택시 기사가 이 승객을 힐끔힐끔 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보는 것도 사실 찝찝해요. 자꾸 쳐다보면. 당연하죠. 심지어는 이 룸미러를 통해서 이 승객을 피해자를 보면서 음란, 자유행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눈을 잠깐 뜨니까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눈을 감자
택시 기사가 또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이거 따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혹시나 기사가 나쁜 마음 먹고 다른 데로 막 데려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이 네.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사건, 이게 얼마나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 일단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앞에 앉은 사람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택시 안에서의 어떤 이 상황이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물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기사들입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정말 엄청나게 네. 현명하게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 피해자 마음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일단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 행동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은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이렇게 아래서는 휴대폰을 했어요.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했던 거죠. 또 이제 요즘 젊은 20대들은 또 워낙에 또 이 휴대폰을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척하면서 아버지께 아빠, 나 지금 택시 운전 기사가 음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위치와 택시 번호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몰래 답장을 보낸 후에 본가 집까지 다행히 무사히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가족들도 이 택시를 타고 우리 다 같이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 택시 기사 별 의심 없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또 채팅창에 이것도 증거가 없네, 중립 이러시네요. 근데 이거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 뭐 피해자분의 기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이 친오빠는 이제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택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오빠가 있고 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친오빠가 그 앞에 차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서 일단 택시기사는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이 제보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 차가 또 뒤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시기사는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었는데 예. 그러는 사이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상황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동한 경찰이 이제 이 피해자 통해서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듣고 피해자는 이제 지구대로 가서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택시기사 형사가 데리고 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음란 행위 한 거 인정했습니까? 아유, 당연히 택시기사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경찰이 신문을 하고 할 때 나중에는 결국은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피해자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혐의 입증됐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강제추행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폭행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했을 때 너무나 밀접한 협소한 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죄 제명은 강제추행죄인데 실제로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범죄명까지 유지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범죄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CCTV 내에 그 택시 내에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1심 재판이 지금 잡혀 있는데 택시 기사가 뭐 합의를 하거나 연락 같은 거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택시 안에는 그 블랙박스가 이 내부를 비추는 그게 있잖아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겠죠. 혐의 인정했고 송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벌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이 피해자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그 택시 기사가 승객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행위를 한 경우에 뭐 내 몸을 내가 만진 건데 뭐 그게 뭐라고 막 이런 변명을 사실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택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한 법원 판례도 있어요. 행위를 하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어디 야산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거거든요.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내가 내 몸 만지는데 이게 죄냐라뇨?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가 좀 애매는 하죠. 강제추행이라는 게 이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인데 이게 몸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추행행위가 가능하냐?
공연음란죄가 맞는 것 아니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 전주와 제주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피해 여성 뒤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신체 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으로는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추행에다가 예비적으로 뭐 공연음란 때까지 같이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이제 앞으로 택시 못 타십니다. 못 타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하지도 않고 여러 명한테 이제 택시 탈 때마다 위험하다, 밤에는 타면 안 된다, 차라리 버스를 타라,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나중에는 택시를 탈 때마다 약간 긴장을 하거든요. 이 나이가 돼서도 또 밤에 택시를 탈 때는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게 참 여성들한테도 참 억울한 일인데 괜히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이 두려운데 이 여성분은 정말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마다 악목을 꾸고 또 그날의 그 공포심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사고가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택시 운전사 사실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제 그만둘까요? 다시 또 2의 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뭔가 굉장히 좀 따끔하게 혼나거나 운전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낮 1시인데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벽 1시였으면 과연 이 정도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자, 이런 일부 기사들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선량한 기사님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조만간 결혼식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남편의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복수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했다는데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도리어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 신세가 됐다는 여성.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정말 화병 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제보를 주셨는데, 야, 박 교수님, 이거 진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진짜 막 아침 드라마예요, 이거. 네, 화병 나시겠더라고요. 일단 제보자와 남편의 첫 만남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보자께서 한 식당을 갔다가 이제 손님으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사장인 이 남편과 만나서 한눈에 사실은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이 결혼 자체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래서 이제 제보자께서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했고 그러나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했는데 이제 6년을 잘 지내고 났더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웨딩드레스는 입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정했대요. 그런데 이 결혼식 2달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분간 너랑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싸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런 남편의 충격 선언 얼마 후에 아내는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업시간이었는데도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가게 안 구석진 곳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애정 행각을 나누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 여성은 약 6개월 전에 남편 가게에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해당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속았다,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난처한 기색만 보였다고 합니다. 자, 불륜 현장 딱 걸렸어요. 그런데 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좋게 이제 동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쁜 놈한테 잘못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됐다가 자기도 어쨌든 간에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만나겠다 그리고 마지막 둘이 정리하는 날에 저한테 끝나고 나서 보고까지 했어요.
저렇게 끝나고 보고한 대로 쭉 왔으면 제보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어.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당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라고 직접 전화해서 보고까지 했다고 해요. 저 여성이. 그리고 이제 이 카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하고 그 여성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전부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내분 같아요. 아내분을 의부증 환자라고 그러고 뭐 살림 실력도 완전 꽝이고 여자로서 매력도 빵점이라고 자주 말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보자가? 아이고.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혼은 이혼이죠. 재산 분할인 것도 있고 위자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서 남편이 바람피운 잘못에 대해서 위자료도 주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사실상 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갈라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끝나고 잘 이제 뭐 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예. 문제는 제보다가 남편 식당 근처를 싹 지나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뭘요? 아까 헤어졌다고 전화로 보고까지 했잖아요, 저 여자가. 헤어졌다던 여성하고 남편이 길거리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지금 저 사파 속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본인도 어쨌건 뭐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아내하고도 불편한 관계 유지될 수 있으니까 뭐 남편에게 속았다고 일단 제보자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둘이 이혼할 거 아니에요. 이혼을 이제 짠 거죠, 완전히. 설계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우 저 남편이 그렇게 저 뭐 하면서 뭐 뒷담화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보자한테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상간녀가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도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합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보자랑 헤어져야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보자가 아까 그 상간녀 그리고 남편의 진짜 이 농간에 그렇죠. 야 그래서 그때 그걸 딱 알고 이성의 끈을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작전, 농간에 놀아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번째 이제 불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좀 몸싸움을 하는데 더 또 슬픈 게 남편이 상간녀 편을 들어요. 상간녀 막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막 아내 막 밀라 그러고 막 진짜 요런 드라마네, 모습, 진짜. 요런 모습.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결국은 경찰이 출동해서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막 그 이후에 뭐 제보자 남편하고 상간녀 사과는 못 받았고요. 그날 밤에 좀 문자를 보내요. 상간녀한테 인생 좀 똑바로 살아라. 불륜으로 모자라서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을 농락하냐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 문자 그리고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남편과 살던 집을 나갔고 상간녀가 제보자의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보자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자신이 소송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한 거 당장 소취하해라. 아니면 당신이 때린 거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또 그날 밤에 문자도 보냈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당장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교수님 어쩌면 좋아.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제보하신 분이 화병이 날만해요. 왜냐하면 일단 둘에게 속았잖아요. 이제 남편이 이 제보하신 분이 어떤 부인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로 외로울 때 다 이해하고 6년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옆에서 지켜준 부인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도 같은 여자끼리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나도 그 사람 싫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그것도 다 거짓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화병이 나는데 게다가 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화가 난 걸 가지고 스토킹했다, 폭행했다 이렇게 지금 고소한다 그런 데다가 남편은 그 여자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 심적으로는 거의 정말 절망의 분위기니까 도저히 이 소를 취하를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벌을 맞고 말지 처벌받고 말지 합의도 없고 난 소치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 같아도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없는 지점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피해자에서 벼랑간 가해자로 이 상간녀 협박에 따라 그럼 저는 소를 취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백 변호사님부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소추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일단은 폭행은 명백하죠. 뭐 머리채 잡았던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자 정도는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폭행 같은 경우 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에 전과가 없다면은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는 좀 되잖아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아하. 물론 조사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다가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이쪽에서도 맞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형사적으로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폭행으로 위자료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겠지만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 폭행죄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폭행죄가 아주 누구나 저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수사기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컨대 뭐 문자를 계속 보낸다든지 맞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더 보내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욕설을 한다든지 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소송을 다른 어떤 상간자 소송은 괜찮은데 더 나아갔을 때 좀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박 교수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보하신 분께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도 네, 큰 문제 없이 유리할 거라고 두 변호사께서 그러시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말 너무 억울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서 마음에 화병이라도 없으셔야 그다음 자 지나고 나면 일도 다 지나갔다 하면서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H마토님은 결혼식 앞두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천사님 아이 없을 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조상이 도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MH님은 그냥 갈라서세요. 어차피 그 커플도 오래 못 갈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인도입니다. 주유소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기름을 넣고 있고 또 다른 대형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불안해. 갑자기 차량 오른쪽 탱크가 뻥하고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유소에서 불이 났어. 불이 주유소나 다른 차량에 옮겨 붙는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폭발에 놀란 운전자가 내린 사이 한 주유소 직원이 발빠르게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침착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핀을 뽑은 뒤에 불붙은 차량을 조준해서 소화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네, 검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분사하는데요. 위험해. 이어 다른 직원도 진화 작업에 가세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고요.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유소를 지키고 참사를 막아낸 이 영웅들은 나중에 사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누군가가 아파트 발코니에 매달려서 버티고 있습니다. 2층이라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노인의 머리가 난간 창살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이 발코니에 실수로 걸려 넘어져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요. 그때 노란 우비를 입은 남성이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매달린 노인을 발견했는데요. 119에 신고부터 한 뒤에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집 안에 들어온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인의 몸을 영차영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방 낀 머리가 쑥 빠졌고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이네. 네, 영웅의 정체는 배달기사였는데요. 배달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선행을 베푼 겁니다. 노인과 가족들이 거듭 감사를 표했지만 사양한 뒤에 또 다른 배달을 하러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픽도 중국 가보시죠. 자, 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구급차가 삐용삐용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그때 왼쪽에서 검은색 차량이 달려와서 구급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차량이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타고 있던 사람과 이동 침대 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챙겨져 나옵니다. 사람 나왔어. 현장 참혹합니다. 두 차량 모두 뒤집어진 채 내동댕이 쳤고요. 부품도 사방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 두 차량 모두 피할 새 없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설마. 안타깝게도 행인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구급차 직원, 또 이송되던 환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생명을 건졌고요.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수영복 입고 있는 남성이 검은색 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사방으로 거대한 물보라가 튑니다. 겁에 질린 고래, 몸을 피하면서
물속으로 쏙 숨어들죠. 좀 위험하다 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잠시 후 범고래가 물을 뿜고 나서 남성 주위를 빙빙빙 맴돕니다. 자, 이번엔 고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또 헤엄을 치더니 손을 쭉 들고 벗기도 합니다. 자, 이 남성 아마도 고래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요. 본인한테는 장난이지만 고래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도 말리기는커녕 한호성을 치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상 SNS 공유되면서 누리꾼의 폭풍 비난이 쏟아졌고요. 뉴질랜드 정부의 제보가 들어갔고 결국 남성 해양표류법 위반으로 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센통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짓. 그러니까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공기청정기 돌렸으니까 공기 완전 깨끗해져. 아니야. 환기가 돼야지. 이제 환기청정의 기술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돌고 돌고. 나비엔 환기청정기.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